한국환경연구원의 박창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요 파트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도시 혹은 도시 내에서의 공간환경 조건은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이런 그 공간환경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탄소 중립 도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이런 측면에서 탄소 중립 도시는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한 방향을 좀 개략적으로 스케치하는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파트입니다. 첫 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2050년에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는 탄소 중립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탄소 중립을 공식 문서화한 도시도 있고, 탄소 중립 계획 및 탄소 중립 목표 설정을 논의하고 있고, 혹은 유엔에 가입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도시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많은 도시들이 혹은 지역들이 탄소 중립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었고요. 관련된 법제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이제 3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지자체가 탄소 중립을 좀 선언을 했지만 사실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 체계, 법제도 등과 관련된 정책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탄소 중립을 이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혹은 도시에서의 역할을 다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공간 환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정책 효과를 높이고 이행을 좀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경우에는 공간적 특성으로 건물이나 교통, 폐기물 부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탄소 배출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건물 분야 내에서 한 28%, 국내는 한 21% 수준의 배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도시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시 내에서의 산업이나 교통, 건물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가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도시의 개념은 순수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탄소 제로 도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배출을 계속 줄여 나가고 불가피한 배출은 흡수라든지 상쇄를 통해서 제로화시킨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탄소 배출의 융통성을 갖는 현실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물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혹은 기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든지 스마트 기술의 활용이라든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이라든지 흡수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집약적으로 사용한다 하는 측면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탄소 중립 주체로서의 도시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온실가스 다배출 공간으로서의 도시가 결국 감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측면들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나 수송, 건물, 산업이나 생태녹지 등의 탄소 중립 전략이 공존하고 교차하는 용광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잠재력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혁신을 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의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이라든지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경제적 활동의 수준들이 공간적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온실가스 배출 특성도 다르고, 그다음에 실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감축 잠재력의 특성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반영해서 그 해결 방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연계는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실질적인 감축 효과도 더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대한 사례들인데요. 유엔의 경우에는 탄소 제로 도시를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기업이나 도시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20%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계획과 사업에 대한 일관성을 좀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 좀 특징이 되겠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100개 기후 중립 그리고 이제 스마트 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스마트 도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기후 중립을 초고속으로 달성할 수 있는 100개 도시를 선정해서 실험과 혁신에 대한
허브 미션을 좀 부여하는 작업을 정책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2020년에 기후중립 스마트 도시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었고 작년 2021년에 기후중립 스마트 도시를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올해는 이런 실행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후속 전략을 좀 만들어서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확대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개 유럽의 경우에는 일단 2030년까지 100개에 대한 기후중립 도시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수준별로 맞춤형 목표를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다만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기반으로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지원 체계나 법, 재정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중립 스마트 도시에 대한 실행 계획에 우리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독일에서 이것 전에 이제 독일에서 루르의 바툴럽이라는 지역에서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추진을 해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2010년에 시작을 해서 2020년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인데요. 이 사업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 루르의 바툴럽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가 한 7만 명 되고 건물은 한 14,000동, 면적은 약 2,500헥타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를 거쳤는데요. 마스터 플랜 수립 절차를 보시면 약 3개월 동안 기초 현황을 조사해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목표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목표를 좀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본 목표나 분야나 목표 내에서 그럼 어떤 사업이나 민간 협력을 해서 탄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이걸 설계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총 3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서 전체 대상지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구성하고 혁신 단계에서는 이러한 개개 사업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연계되는 측면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패키지화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6개월 동안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에 대한 설명회나 시보고 의회에 대한 것들을 거쳐서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펌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혹은 프로젝트 간의 상호 연계성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사회, 경제 측면에서의 시너지 효과까지도 검증하거나 찾아가면서 진행을 한 측면들이 의미가 있었고요. 2020년까지 목표 대비 50%를 좀 감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틀럽에 대한 성공 요인은 지자체나 비용 협력에 대한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나 환경계획이 통합되고 실행 전략을 좀 최적화했다든지 비용의 경우에는 27억 유로가 들었지만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 그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중심이 돼서 조금 그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특히 이제 산업체에서 비용 분담을 적극적으로 해 나갔다 하는 것이 있고요. 협력에 있어서의 다양한 그런 방식들을 사용해서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결국은 300개 프로젝트 중에서 240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갈등이나 참여를 촉진시켰다 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법률 기반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법률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요. 각각 21년에 조금 더 그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일본에서 역할을 확대한다는 측면을 반영해서 개정이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지구온난화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약속인 탄소 중립을 그 선언을 이제 기본 인형을 법으로 좀 수용을 했었고, 그다음 지역 창생의 관점에서는 지역이 요구하는 정책에 부합되는 다양한 그 신재생 에너지 활용 사업을 지자체 인정하는 제도 도입으로 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업이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 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했고요. 이게 이제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운영 체계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시의 저탄소화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만드는 기본 방침이 있고 이 방침은
저희로 치면 국토부와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협의해서 기본 방침을 만들고 이런 기본 방침에 따라서 해당 시정촌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탄소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기능을 집약하거나 대중교통 혹은 흡수원 혹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과 관련된 마을 만들 계획을 만들고 이런 계획에 따라서 도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나 하는 것들을 촉진시켜 나가고요. 마지막엔 이런 계획들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거나 혹은 협의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한 법률의 사업 체계는 보시면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을 좀 만들게 되고요. 그 대책 계획에 따라서 그 정부에 대한 실행 계획이 있는 반면에 밑에 지방으로 내려오면 지방자치단체의 실행 계획이 있고 그 실행 계획의 목표로서 재생에너지라든지 친환경 경제라든지 혹은 지역 환경에 대한 정비라든지 폐기물에 관련된 사업의 목표나 내용들이 정해지면 특성에 따라서 지역 탈탄소와 촉진 구역을 정해서 지역 탈탄소와 촉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탈탄소 선행 지역은 지역 탈탄소와 촉진 구역이나 촉진 사업에 따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것들 조금 더 이제 그 각 위계별로 설명된 자료고요. 보시면 환경부에서는 지구 온난화 대책을 수립하고 도도부연이라고 얘기하는 광역지자체에서는 탄소 중립 등에 관련된 사업 목표나 기본 방향을 정부 관영지역 전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 기초에서 어떤 목표나 그 내용들을 가져가야 될 건지를 명시하게 되어 있고요. 시정촌이라고 하는 기초에서는 주민 협의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탄소 중립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이런 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자라든지 민간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의 사업 계획을 선정해서 들어오면 시정촌에서 승인해 주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1년의 규제 제도에 대한 특례 조치를 부여해서 사업에 대한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탄소중립 100개의 탈탄소 지역에 대한 기본적 특징하고요. 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전략을 보여드리고 있고 지역 프로젝트를 만들고 관련 부처의 연계 협력을 통한 수평 전략, 그다음에 각각의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실제 이 사업이 정부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이 그럼 어떻게 협력할 건지에 대한 다양한 협력 주체와 연계에 대한 방법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핵심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관련된 기업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기후 관련된 지역 지구제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촉진하는 사례를 볼 수 있고요. 해당되는 사례는 보스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매사추세츠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가지고 조닝이라든지 오디언스를 지정해서 관련된 규제라든지 촉진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엔 그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탄소중립 도시에 대한 2050년 목표, 2030년의 NDC 목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특히 2030년의 경우에는 건물이나 수송, 폐기물에 대한 그 증가분이 좀 높고 그다음에 흡수원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도입됨으로 인해서 도시에 있어서 역할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까지 국가전략에서의 분야별 사업 전략으로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좀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탄소중립도시 관련 법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서 탄소중립도시를 지정받으면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고 다르게는 기후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통해서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혹은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계획과 사업에 대한 관리나 규제들을 일정 정도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도시에 대한 추진 방향은 공간환경 여건의 특성에 따라서 온실가스 줄이거나 흡수하거나 혹은 관련된 저온과 탄력을 가져나가는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어떤 일정한 정도의 모델이나 탄소중립 모델이나 사업 모델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모델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조금 그 전기 충전소라든지 그
전기차에 대한 운행이라든지 하는 것도 연계되어지는 그런 모델들도 좀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간환경 기반의 탄소중립 도시의 솔루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도시의 유형이라든지 공간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솔루션 모델을 좀 다양하게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전국에 있는 특성에 맞게끔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라든지 법제적인 기반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적인 정비의 방향은 크게 이제 4가지 정비의 방향을 기본으로 해서 기존 법률을 개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공동훈령을 제정할 수도 있고 혹은 사업법으로서의 독립법을 만들 수 있는 이 방안이 전부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그 법 제도의 완결성이라든지 다부처 협력이라든지 민간의 촉진 등을 봤을 때는 독립법제로서 입법이 조금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경우 독립법제에 대한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조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한 기본법에 따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법으로서 사업법을 부여하고요. 사업법의 경우에는 탄소중립 도시에 대한 사업구역에 지정하고 그 사업구역에 따른 특성에 따른 사업계획과 사업전략 그리고 우선순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사업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도시의 전략계획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전체 지역에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전략과 지침을 제시하는 방법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뭐 환경재 기본법 혹은 국토기본법에 있어서의 어떤 도시계획과 연계되거나 통합하는 전략들도 같이 연계해서 갈 수도 있고요. 다양한 도시사업이라든지 환경 관련 사업과하고 매칭하거나 연계하는 부분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재원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 재원의 경우에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앞으로는 민간 협력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중간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리스크를 좀 해체해 주는 측면에서의 어떤 성과 기반 금융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창석 박사님 그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 도시에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한 그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공간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연구를 이제 하셨고 이것을 뭐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전체에 대한 양을 전혀 전달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듣고 느꼈던 몇 가지 이제 그 제안을 그 이 연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발전해 나가는 어떤 그 방향이라든지 또는 추후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박 박사님께서 이제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제도적인 말씀도 이제 약간씩 이제 곁들이고 이제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도시에서 공간이라고 할 때 특히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할 때는 그 공간의 그 위계가 좀 분명히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도시에서 이제 탄소 중립을 공간적으로 접근을 할 때 제일 작은 단위가 이제 건물 단위고, 건물 안에서 이제 어떻게 에너지를 그 절감을 하고 또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IT 기술들을 써서 이 빌딩 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이제 작동을 시킨다든지 새로운 첨단 미터기 같은 것들을 쓴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건물 안에서 이제 에너지를 절감하는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건축물 자체에 대한 얘기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단열이 잘 되는 그런 이 건축들을 이제 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위한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시장 유인책을 이제 준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가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건물만 집중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건물이 도시의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첨단 그 열 효율을 갖추고 첨단 재생 에너지를 구비한
그 건축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에 접근하는 접근로가 굉장히 대중교통으로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면은 그런 그 이 첨단 장비들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냥 평범한 건축물보다 훨씬 더 많은 종합적인 그 탄소 배출을 이제 유발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건물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대중교통이 아니라 뭐 개인 승용차를 타고 이제 접근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많은 이제 에너지가 소비가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탄소가 이제 배출이 되니까 그래서 그 도시에서 얼마만큼이나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평가가 돼야 되고 우리가 뭐 그 탄소를 그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평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친환경 건축물을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평가 기준도 보면은 뭐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그 얼마만큼이나 이제 그 새로운 그 아이템 뭐 재생에너지와 관련되는 그리고 첨단 뭐 이 그 보온이나 단열재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더 많이 주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대중교통으로 가장 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는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의 건물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한 차원 더 나간다고 하면은 이게 건물하고 도시라는 고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주변 지역하고의 연계관계에도 같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게 그 도시 자체에서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굉장히 이 힘든 경우가 이제 많겠죠. 굉장히 고밀해지고 또 뭐 이 재생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토지가 굉장히 토지나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주변 지역에 그런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지 같은 것들도 연계해서 도시의 전체적인 토지 이용을 가지고 가야지 이게 이제 무슨 그 탄소 넷 제로의 이제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위계를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면은 훨씬 더 좀 체계적인 접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의 접근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제 뭐 도시의 어떤 이 기능별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토지 이용의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든지 교통의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든지 뭐 주택과 뭐 건물 입장에서 접근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또 교통 중에서도 이제 이게 그 도로 교통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쉽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만드는 것인가.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요새 뭐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뭐 15분 도시라든지 또는 20분 커뮤니티라든지 뭐 이런 이 식으로 이제 그 굉장히 그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도시를 공간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 걸어서 자기가 원하는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조금 더 멀리 떨어질 때는 이제 뭐 메트로나 또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제 가는 뭐 이런 식의 공간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